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나 인터뷰 배우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최고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정보를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값이 어떠냐는 거예요.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들과 선거, 명예훼손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검사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단초가 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언급된 건 1시간 넘는 대화 중 3분 정도였는데 이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모두 72분 분량입니다. 지난 대선을 6달 앞둔 재작년 9월 경기도 성남에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형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합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하지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박모 검사, 다시 다른 직원들이라고 바로잡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담긴 대화는 다 합쳐 3분 분량입니다. 반면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공익 환수를 설계했다며 대장동 사업과 이 대표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또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와 한 배를 탔다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 적극 엄호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대선을 반년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막 게이트로 확산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6개월 만에 풀려난 김 씨는 검찰이 대선 개입 범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데 미리 차단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초입부터 치밀하게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는지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커피를 타준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전원 진술을 보도한 JTBC 보도 경위도 살펴보는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허위 녹취록 의혹에 정치권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반역죄라며 국민주권 찬탈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정의 난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슈를 이슈로 덮고 국면 전환용 카드를 좀 쓰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특검 발의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통해서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한중 회담의 결과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북한이 내일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민간 무력 열병식 연습이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5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 김일성 광장 서쪽과 동쪽 지대에 10만여 명 규모로 추정되는 인파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진에서 인파가 운집한 곳은 모두 붉은색 물결로 덮였는데 주민들이 빨간색 깃발과 수술, 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발의 추진은 결정됐고 대상 범위나 방식이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 말고도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고 최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다며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조사 일정이 확정된 건데 단식 열흘째인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데다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다시 번복하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 이에 따라 조사도 두 차례 불발됐는데 이 대표가 늦어도 이번 주엔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정원 보고문건과 방북 면담 문건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의 소설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온 터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측이 사실관계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 대표가 앞서 다른 혐의로 출석했을 때처럼 긴 시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 단식 열흘째를 맞게 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검찰도 조사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조사 도중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책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선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8달 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후회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가족과 변호인 등을 자유롭게 접견해왔고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단정한 게 아니라 여러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의혹 규명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변호사님이랑 본인이 그 사실대로 진술했고 거기에 자유스러운 상태에 진술하셨다고 이미 법정에서 판사협회 얘기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약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이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5명이 더 많은 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의 제출받은 소변을 감정한 결과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마약 구매를 한 사람들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소를 제공한 40대 남성은 4년 전 태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경찰관과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 참석자도 애초 알려진 16명보다 5명 는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확보한 CCTV와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일부가 방문했던 곳으로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새벽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관이 숨지기 전날 밤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 의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가짜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 업소 취업까지 알선한 30대가 구속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한 명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족은 이 30대 남성이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 4월 부산 번화가에 자리한 스터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간 건데 면접하겠다고 나타난 건 스터디 카페와 관계없는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이사람이 와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전화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와서 저희가 룸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와서 문제 본 거예요. 그게 다예요.
B 씨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얼떨결에 이끌려간 곳은 이른바 멀티방, 변종 성매매업소였습니다. 여기서 A 씨는 감금에 성폭행까지 당했고 이날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르바이트 면접이라고 속여 여성 수십 명을 유인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성폭행했으며 성매매업소 취업 알선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관계한 여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력을 통해서 소개를 했다. 요 사실은 팩트입니다. A씨 유족은 B씨가 성매매업소 취업 알선 사례가 있지만 여성들을 유인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도착증 환자 같은 놈이에요. 성매매 알선이나 일가 알선 이런 거는 자기가 나중에 잡혔을 때 처벌을 좀 낙태받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한 거고. 경찰은 최근 구속 상태인 B씨와 성매매업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2021년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피해자인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가 A씨 부모에게 각각 3억 9천여만 원, 또 누나에게 2천만 원 등 모두 합쳐서 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지난 3월 한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A씨의 기대 소득 등을 합해 9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 강릉역 일대에서 땅꺼짐과 건물 균열이 계속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주상복합 터파기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허술한 관리 속에 안전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역 인근 주택 뒷마당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담장과 출입문은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지난 7월 최대 깊이 6m, 폭 3m의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주택 일부는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고 부서진 벽은 나무 토막으로 받쳐 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은 지 3년 된 신축 건물도 지반이 내려앉아 기울어지고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을 짓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시작한 올해 초쯤부터 집안 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3년 조금 지난 건물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비통하고. 강릉시는 지난 7월 터파기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등을 명목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장에선 땅을 파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지금 저게 터파기 공사하는 거예요? 네, 공사에서는 월급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울어진 신축 건물은 공사 재개 전 복원이 필요하다는 평가 등 안전진단업체 중간 검토 결과도 시공사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지금도 저렇게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신축 건물주로부터 구조 도면 등을 받지 못해 안전진단 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땅꺼짐은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원인으로 보이고 주변 주택 균열도 자연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안전대책 속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 시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드러난 금융협동조합을 감독한 결과 70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농협과 수협 등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76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항으로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 놀이 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 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재활과 해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차트 꺼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애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애기만 낳으면 뭐하냐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 놀이 치료를 담당해온 민간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치료사가 발달 치료에 다학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휘 간도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다 될 수 있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됐는데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가 발달 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 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 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만 명대에서 유행이 휩쓸고 간 지난해 10만 명대로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환자 규모를 고려해도 지급액이 너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증가세가 좀 급격해요. 지금 최근에 브로커가 끼인 이런 정황도 병원들을 컨설팅해서 업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왕창 타먹다가 또 이제 회사들이 또 보험금을 줄이면 또 약간 또 다른 데로 또 눈 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보험 사기로 적발된 발달 치료센터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의 문제를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 지우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만으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월 부임 이후 5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3무 2패에 그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유럽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 조규성 등 정예 전력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유효 슈팅이 단 1개에 그칠 정도로 답답한 경기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전반 13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는 등 허술한 수비 조직력을 노출했습니다. 부정확한 패스와 단순한 공격 전개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낮 동안에는 마치 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8도, 대전 17.8도, 부산은 2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울산은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에는 밤한때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배우 의혹은 모두 부인하면서도 금전거래 자체엔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정을 넘겨서야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우도 있을 수 없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인터뷰 수개월 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자신이 쓴 책값이란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 씨 발언을 뉴스타파에 보도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개월 전 녹음한 파일을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된 경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압수수색과 김 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일단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증제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커지자 뉴스타파 측이 2년 전 이들의 당시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어제 오후에 공개한 72분 분량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나 박모 검사인 것처럼 말하다가 실제 커피를 타준 건 다른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또 자신과 대화가 기사화돼선 안 된다며 신 전 위원장에게 2차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보도 경위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 4일 밤으로 보도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녹음 당시인 재작년 9월 15일은 대장동 사건 초기로 핵심 당사자인 김 씨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때라 오염되지 않은 증언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물론 이를 인용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며 격한 반응까지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지 하루 만에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뷰 당사자와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닐 거라며 관련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의 정치적 뒷배를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가와 치밀하게 기획한 선거 공작이자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당의 파상 공세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딴 실정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면 전환용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역사관 논란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정의 난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슈를 이슈로 덮고 국면 전환용 카드를 좀 쓰고 있는데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인 만큼 녹취록 공개가 대선판에 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목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의혹이 있다면 중립적 수사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예? 언론 보도를 옥죄려고 하는 압박용으로 좀 이거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작이다, 또 상당히 심각한 무슨 언론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특검하자는 거죠. 여당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각종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은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구구절 열병식과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 파견하는 중국 대표단의 격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북러 밀착을 관망해오던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 당시 중국은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특별대표로 보냈습니다. 김정은도 리잔수와 주석단에 나란히 입장하고 손을 맞잡아 올리는 등 정상급 의전으로 예우했습니다. 그러나 제1대인을 우러러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적정을 토치는 참가자들. 그러나 올해 75주년 구구절 열병식 땐 중국이 대표단의 격을 확 낮췄습니다. 당내 서열 24위권에 그치는 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 4명 가운데 맨 마지막인 류거중을 단장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재회 장소로 알려진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도 부총리를 보낼 예정입니다. 작년엔 당시 국회의장격인 리잔수가 참석했고 2018년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겼던 행사입니다. 최근 북러 밀착을 관망해오던 중국이 처음 발신한 외교적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한 무기 거래에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뜻입니다. 明显是与俄朝关系相关的问题，我不做评论。假设性的问题，我无法回答。 무엇보다 북러 결집이 자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거나 한미일 공조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예상과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뉴욕타임스의 예상 경로가 공개돼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북러 회담 여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국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이례적인 단식 조사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단식 열흘째를 맞게 될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감안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감지되는 가운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허위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한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작성자들을 상대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487건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낭비된 행정비용을 작성자에게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건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작성 경위와 동기, 작성자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예고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국가가 입은 인력과 시간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57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판례로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또 법리를 따져 들어가도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보호 의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낭비다. 이렇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법 전반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법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이런 경찰 비용법 같은 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보다 이제 명확하게 청구 대상이 되는 사례나 그리고 청구가 가능한 금액 등에 있어서 보다 좀 산정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범죄 예고글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예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마약을 제공한 일행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마약 구매를 한 사람들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아파트에 함께 있던 5명을 추가로 확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애초 A 경장과 일행 15명이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고개 같은 동작으로 교도소를 탈옥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테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직 군인이 음식 배달차에 숨어 탈옥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건물 사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을 살펴본 이 남성은 두 벽 사이에 팔과 다리를 뻗더니 고개처럼 몸을 움직이며 건물 위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31일 미 펜실베니아주 교도소를 탈출한 34살 카발칸테
탈옥 당시 영상입니다. Cavalcante escapes from the prison, having crab walked up a wall, push his way through a razor wire, run across a roof, scale another fence, and push his way through more razor wire. 카발칸테는 탈옥 이후 인근 거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CCTV 등에 포착됐지만 경찰은 아직 그를 체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한 교도소에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던 21살의 전직 군인 다니엘 칼리프가 탈옥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시간 주방에 있다가 음식 배달차 바닥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Strapping was found underneath the vehicle, which appeared to indicate that Daniel Khalif may have held onto the underside of it in order to escape. The search is underway. 테러 혐의자의 탈옥으로 교도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multiple and fairly catastrophic security failures in order for all of those processes to be defeated by this man who somehow, we believe, smuggled himself out of the prison. 탈옥 후 공항과 항구 등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등 영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고 총리까지 나서 탈주자 검거와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해킹 조직의 일원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단 트릭봇의 구성원 11명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조직 관리와 조달에 관여인 핵심 인물들이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무슬림 복장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한 데 반발해 이슬람 단체가 법적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참사원은 무슬림 복장 금지는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고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뒤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51만 1000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져 판결 이전인 2020년 상반기 46만 5천 건보다 4만 6천 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낙태 시술을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와 인접한 일리노이주에서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덜 자란 대게를 잡거나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대게잡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서 가까운 산에 비밀 수족관까지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식당 앞 도로에 멈추는 승용차. 한 남성이 내리더니 스티로폼 상자를 식당으로 옮깁니다. 암컷 대게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같이 암컷 대게나 껍데기 크기가 9cm 이하인 덜 자란 대게를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알을 품은 배 모양이 호빵을 닮아 이른바 빵개라고 불리는 암컷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1년 내도록 포획이 금지됐습니다. 해경은 검거한 11명 가운데 포획선 선장과 불법 포획 대게를 사들인 유통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선장은 암컷 대게가 산란하는 바다에서 주로 불법 조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암컷 대게의 주요 산란장이 동해안의 약 10마일 건 해상 그리고 수심이 200m에서 300m 정도 이른 해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유통업자는 항구 가까운 곳에 있는 산에 수족관을 몰래 만들어 대게를 보관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야간을 틈타서 몰래 그곳으로 암컷 대게나 최장 미달 대게를 운반한 다음에 그곳에서 주로 유통책이나 구매자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경은 이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덜 자란 대게 2,300여 마리를 유통해 부당이익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먹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8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마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8도, 대전 17.8도, 부산은 2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울산은 2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에는 밤 한때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